안녕하십니까. 인천중학교 학부모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강연할 광덕 김종호입니다. 오늘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강연해 드릴 부분은 학업 역량이 확 올라가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광덕은 제 호고요. 제 이름은 김종호입니다. 경북 경산이 제 고향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경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포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 마쳤고요. 2012년에 처음으로 신한국인 교육대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자기주도 학습으로 대한민국 미래비전 대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 이사로 구축되어 있고 영남일보에 교육 칼럼을 기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금 경북도 교육청, 대구시 교육청 등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양력을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어릴 때부터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때 입학 선창은 252명 중에 제가 244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2개월 후에 제가 도학력평가에서 3등을 했고요. 첫 중간고사부터 좋은 결과를 얻기 시작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제철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때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은 인강, 학원, 그때는 인강은 없어서 EBS, 학원, 가외 이런 거 하고 다닐 때 저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은 지금 학습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성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자기주도성, 근데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성이 길러지지 않은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법은 의미가 없죠. 자기주도성이 없는데 자기주도적 학습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실 때는요, 자기주도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습을 할 때는 배울 학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배울 학에 중점을 두고 하게 되면 공부의 주체가 비중이 선생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근데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었을 때 아이가 익히기 시작하니까 공부의 주체가 학생으로 되고요. 공부는 내가 한다. 즉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주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학습에서는 학이 아니라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오늘 수학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학습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자기주도 학습의 목표는요, 항상 배운 내용을 내 걸로 익히는 데 있습니다. 많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배운 부분을 내 걸로 익혀내도록 애를 써야 그래야만 자기주도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배운 걸 내 걸로 만들자. 제가 고등학교 때 세웠던 학습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다른 친구들이 유명한 학원을 찾고 그게 EBS 강사를 찾고 가외를 하고 가외쌤을 찾아다닐 때 저는 시험 출제 이원에게 직접 배우면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시험 출제 이원 직강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빠짐없이 필기를 하고 이해된 것부터 하나하나씩 내 걸로 복습해서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목과 낱말을 익히고 수업에 들어갔더니 아주 학습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학습 전략을 보시면 지금 뭐 수업 듣고 뭐 복습하고 예습하고 뭐 별 게 없지만 시험 출제 이원이 직접 강의를 해주나요? 시험 출제 이원 직강? 시험 출제 이원 직강 있습니다. 시험 출제 이원이 직접 우리 자녀들을 지도를 해주십니다. 뭐죠? 시험을 누가 냅니까? 유명한 학원 강사가 냅니까? 인강 스타 강사가 내나요? 아니죠.
분명히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이후 직강은요, 분명히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내 걸로 익혀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2년 직강,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적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을 배우면서 진도도 나가야 되고 문제풀이를 하고 채점을 하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비법 노트를 작성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이 1년의 과정은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그 한 과정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아이가요, 10개를 배운 후에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갑이 공부하는 걸 봤더니 10개 학습을 하면서 8개를 이해를 했는데 8개 이해가 딱 끝나고 나니까 나머지 이해 못한 2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갑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학습량이 적을 때에 단시간에 성적을 향상시키는 기에 유리한 그런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갑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단기 성적 향상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리 공부하는 걸 봤더니 10개 학습을 하고 나서 8개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지금 8개를 먼저 복습을 합니다. 지금 얼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히 장기적으로 실력 향상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바람에 조금 흔들려서 제가 바람 정지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습량이 적고 내용이 적으니까 아이들이 갑처럼 공부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년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요 단기 성적 향상형에서 얼처럼 장기 실력 향상형으로 바뀌도록, 즉 이해된 부분들을 먼저 내 걸로 익히도록 이렇게 학습 습관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도를 나갈 때는요, 반드시 교과서의 내용 중심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학교 시험도 그렇지만 특히 대외적으로 큰 시험이 되면 될수록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수능 시험에 A 학교에서는 배웠는데 B 학교에서는 안 배운 내용이 출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출제가 돼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히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학교 시험이나 대외적인 시험은 분명히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수학 과목이나 국어 과목은 언어 사고 또는 수리 사고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 사고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분명히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문제도 익힘책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익힘책을 공부하고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문제집, 특히 유형별로 되어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그렇게 유형별 문제 풀이법을 열심히 익히던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유도하는 과정이나 증명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자신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는요, 거기서 유도된
공식을 가지고 문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계속 적용을 시켜야만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또는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계속 연습을 해야만 사고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과서를 완벽하게 다 습득을 하고 났다면 그리고 나서 문제집은 나중에 사고 확장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제로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익히고 나면요, 그 다음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100점을 받지 못했다고 속상해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그 문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들께서나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문제집을 풀어놓으면 몇 문제나 맞았는지 몇 개나 틀렸는지 그 부분들을 자꾸 검사하시고 진도는 또 몇 문제나 풀었는지 얼마나 했는지 이걸 자꾸 점검하시다 보면요, 아이가 문제 푸는 목적이 맞추기 위해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푸는 아이들의 특징은 중학교쯤 올라오면요, 어려운 문제를 안 풀려고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자기가 애만 써도 틀리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어려운 문제를 아이가 풀려고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안 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목적을 절대로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목적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 있다. 다시 문제 푸는 목적은 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 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즉 내가 잘 안 돼서 틀린 문제들이 내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문제들이지, 그게 내용 있고 나서 처음에 풀었더니 맞춤 문제들, 이 문제들은 실력 향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문제 푸는 목적이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르게 풀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아무리 못해도 한 문제를 1분 이상 생각해도 안 풀어지면 이 문제들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애들은요, 문제를 너무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못 읽어서 뭐 하지 않은 것은 또는 모두 골라라 이런 부분들에 자꾸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천천히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를 천천히 푸는 것과는 다른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빠르게 풀어야 되지. 그러면서 그런 실수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표시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풀긴 했는데 확신이 없는 문제는 물음표,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는 V표, 못 푼 문제는 별표. 이렇게 해서 문제집에다가 문제를 풀 때는 자신이 물음표, V표, 별표 이렇게 표시를 해두기를 원합니다. 연습장을 활용을 할 때는요, 연습장은 간략하게 쓰고요. 이 연습장에 가다 보면 지금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서술형 답안 작성을 연습을 시킨다면서 모든 문제의 풀이를 꼼꼼하게 쓰도록 지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좋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서술형 답안 작성하듯이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두뇌 회전이 도리어 느려져서 사고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간략하게 해야 되고 빠르게 풀면서 표시하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문제를 서술형 답안 작성하듯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럼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은 언제 시키느냐? 제가 뒤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아이가요, 문제를 풀었는데 A 학생하고 B 학생이 10문제 똑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A 학생은 80점, B 학생은 60점이 됐는데요. 1번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V표가 되어 있고 2번 문제는 풀긴 했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3번은 못 풀겠다고 별표를 했고요. 4번은 시간이 걸려서 풀긴 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V표와 물음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두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이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을까요? 왠지 느낌상 B 학생인데 맞습니다. B 학생이 더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A 학생을 보시면 A 학생은 자신이 표시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는 잘 풀었다고 하는 문제들이 도리어 틀리고 있고요. 자신이 뭐 물음표나 별표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학생은 자기가 확실하게. 근데 B 학생 한번 보세요. B 학생은 지금 물음표나 별표가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다 맞았습니다. 그죠? 이 B 학생은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내용을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B 학생에게는 공부 시간만 늘려주면 분명히 B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A 학생은 이게 지금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것인지 계산이 지금 실수가 나오는 건지 또는 자신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문제에다가 적용을 잘못시키고 있는 건지 이 A 학생은 총체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 학생은 지금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아마 성적이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들이 자꾸 헷갈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A 같은 학생은 아까 전에 그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되면 자꾸 넘어가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그러면서 문제를 양떼기를 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A타입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 A타입보다도 더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뭐냐면 문제 자체에 표시가 없는 겁니다. 문제 자체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문제에 표시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학생은 자기 틀린 문제만 고치겠죠? 그래서 A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문제집을 한 권, 두 권, 세 권 자꾸 풀어야 됩니다. 왜? 자꾸 풀어야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처럼 공부를 해서 문제집을 여러 번을 풀게 되면 아이의 학습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A 타입의 학생들을 교정을 해주시고 싶으면 딱 교과서 한 권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다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내용을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물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얘야, 누구야, 내용을 안 익히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부분들이 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좀 많이 있겠지만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따라서 그 내용을 익히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근데 중학교쯤 돼서는 내용을 안 익히고 문제를 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요, 이 내용을 퍼펙트하게 안 익히고 문제를 먼저 덤성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아이가 내용을 한 7, 80% 정도를 익힌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아이는 한 7, 80%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들이 좀 다뤄지겠지만 나머지 내용을 익히지 않은 20, 30%는 내용이 없는데 그냥 문제만 풀으라고 던져준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내용을 안 가르치고 문제만 들서 던져주고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럼 애가 당연히 이거 해도 힘만 들고 오죠. 이거 잘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퍼펙트하게 익히지 않은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괜히 문제 푸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고 이 아이가 애를 써도 결과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 푸는 것도 내용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풀었기 때문에 오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지나면 A 타입으로 점점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교정해 줄 때는 반드시 교과서 내용을 퍼펙트하게 익힌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지금처럼 표시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점 저렇게 B타입으로 자신이 맞게 풀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맞게도록 되는 것. 저걸 저희가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죠. 아는 것은 아는 것,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려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채점을 할 때는 정답과 오답만 확인을 하고요. 틀린 문제는 표시가 없는데 틀린 문제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께서 잘못 지도하고 계신 거, 문제가 틀리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풀었는데 틀린 문제는요, 다시 푸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아이가 자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5 더하기 7은 12인데 13이라고 써가지고 그 밑에 문제들이 풀이가 틀려가지고 답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문제를 다시 풀어라 그랬더니 자신이 풀어놓은 풀이부터 지우개로 깨끗이 지웁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또는 남학생들 중에도 좀 완벽주의자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 틀린 거 보기 싫어서 다 지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문제를 풀어서 이번에는 5 더하기 7을 10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부터는 이제 다 제대로 해서 이게 다 맞았거든요. 이 아이는 사실은 5 더하기 7이 12인데 자기가 13이라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5 더하기 7이 13이 되기도 하고 12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5 더하기 7이 13이라는 걸 틀린 것을 분명히 찾아서 5 더하기 7을 12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이 한 서너 번 정도 복습을 해서 익히면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다시 풀어도 시간 낭비가 생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우개로 풀이를 지우는 겁니다. 이 학생이 지우개로 풀이를 지우면 그 풀이를 지우고 있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아이가 집중을 해내지를 못하죠. 즉 자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려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가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을 때 자신의 에너지를 극도로 끌어낼 수 있는 몰입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3, 4분 문제 하나 풀었다가 또 그 다음번에는 지우개로 지웠다가 하면 집중이 좀 되다가 집중이 또 지우는 동안 집중이 또 흐트러졌다가 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좀 집중이 조금 되려 하다가 또 집중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면서 도리어 집중을 저해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풀었다가 틀렸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지우고 다시 푸는 것은 제일 안 좋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틀린 부분들에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찾아서 그 부분부터 고치도록 그렇게 반드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맞은 문제라도 풀이를 확인을 해서 다른 풀이 방법이 있다면 같이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문제를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하면 자신이 선생님께 주도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선생님 이 부분들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쭤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된 부분들을 바로 즉석에서 3번에서 많게는 4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5번까지도 완전히 내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노트 정리를 하는데요. 반드시 지도 받은 내용 또는 내가 몰라서 못 풀었다면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합니다. 이때도 지금 제가 오답 노트라고 쓰지 않고 비법 노트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는요.
오답 노트는 틀린 문제를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예시에서 제가 5 더하기 7을 13일에서 틀린 학생이 그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다시 오답 노트에 그 문제를 쓰고 그 풀이 과정을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학생은 노트에다가 5 더하기 7은 12 요것만 딱 적어놓고 요것만 복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법 노트라고 이름을 적은 이유는 바로 지도받은 내용, 내가 잘 안 됐던 내용들도 정리를 해두고 거기에 있는 요 비법 노트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쓰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아까 내가 맞았던 틀렸던 물음표나 별표가 있고 그걸 다시 풀어봤어도 내가 잘 안 되고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만 여기다 비법 노트에다 씁니다. 그리고 요 문제들의 풀이 과정은 서술형 답안 작성법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틀린 이유를 써야 되는데요. 틀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말이 이 아이가 문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틀린 이유는 그 문제 중에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라는 말을 이해가 안 돼서 틀렸으면 거기다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라는 말을 딱 적어놔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에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는 것을 이해를 했더니만 그 문제가 풀어져요. 그럼 그 문제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비법 노트에 그 문제를 쓸 필요가 없이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만 비법 노트에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틀린 이유를 보고도, 이 틀린 이유만 보고도 복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앞에 했던 5 더하기 7을 계산 실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5 더하기 7은 12 요것만 딱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이유만 보고도 복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뒀을 때에 앞에서부터 복습을 했을 때도 학습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법 노트는요, 작성을 한 다음에 잊어버리기 전에 처음부터 자주 복습하면서 거기에 문제들이 있다면 내용은 복습을 하고 문제는 다시 풀어보는데 이 비법 노트의 문제를 풀 때도 아까 전처럼 문제 푸는 요령에 준해서 빠르게 풀면서 표시, 물음표, V표, 별표를 해가면서 비법 노트를 풀면 점점 복습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비법 노트를 보면 아 내가 어떤 게 잘 안 되고가 거기서 저절로 표시가 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가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점점점 복습을 할수록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복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비법 노트 작성 예시인데요. 날짜, 이름, 책, 그다음 페이지 수, 대제목, 중제목을 쓰고 그게 문제를 쓰고 이렇게 서술형 답안 작성하듯이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답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여기 140g인데 120g으로 잘못 보고 썼대요. 그럼 이 학생은 그걸 140하고 120g 숫자 연습하는 것만 열심히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40, 120 이걸 혼동했다면 이 부분들을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이 자신이 계산 안 됐던 틀린 이유만 딱 명시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는요,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특히 수학 과목은 단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 학습 첫 번째가 내용을 분명히 익히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익힐 때 수학은 반드시 내용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이 내용 체계. 그래서 내용 체계를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이 확인 문제를 완전하게 다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심화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확인 심화가 단계 학습이 되면 이 내용을 다 익히고 확인 문제를 풀면 앞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 효과가 또 생기고 또 확인 문제를 퍼펙트하게 공부한 다음에 심화 문제를 또 풀면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또 복습 효과가 생겨서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용, 확인, 심화 문제 이 단계별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이 단계 학습을 할 때는 반드시 각 단계별로 완전 학습이 되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단계 학습을 하면서 완전 학습을 하게 되면 책을 한 번만 공부해도 여러 번의 복습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책 한 권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뭐라고요? 네,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한 권만 가지고 공부해도 내용이 있고 그게 예제가 있고 또 확인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가 있고 발전 문제가 있고 중단원 테스트가 있고 대단원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아무리 못해도 5단계 이상 복습을 하도록 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한 권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도 우리 아이의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려보실 겁니다. 지엽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라. 체계적으로 학습하라. 제가 이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트리노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가지를 벌려나간다 해서 제가 트리노트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지금 여기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을 작성한 건데, 이 대제목, 대단원 제목을 쓰고, 중단원 제목을 쓰고, 여기 소단원 제목을 쓰고, 그 다음 내용을 썼습니다. A4지를 지금 가로로 이렇게 눕혀서 한 페이지에 지금 작성을 한 것인데요. 이 학생에게 2가지를 코칭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제목들을 2줄, 3줄 이렇게 당겨서 써서 여기 오른쪽에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장을 길게 쓰지 말고 문장을 좀 줄여서 문장을 이렇게 조금씩 다듬도록 코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낱말의 개념을 익히게 한 다음에 작성을 하게 했더니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핵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낱말의 개념을 정립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TV 촬영을 2개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성공의 90%는 부모 역할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낱말의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학습법. 그래서 낱말 개념 정립하는 방법과 체계적 학습법에 대해서 TV 촬영을 해놨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원 제목을 꼭 익히고, 그 다음 중단원 제목을 익히고, 그 다음 소단원 제목을 익히고요. 이렇게 제목만 익혀도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글의 흐름이 저절로 파악이 됩니다. 이 제목을 익히는 것 자체가 바로 체계적인 학습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 수학 과목은 특히나 바로 이 학습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야만 그 이후에 사고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 공부를 할 때는 트리노트, 이 트리노트는 마인드맵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에 대한 부분은 마인드맵보다도 지금 이렇게 트리노트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내용을 배우고 이렇게 대단원 제목, 중단원 제목, 소단원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트리노트를 작성을 해서 내용을 완전히 익힌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도록 하고, 그러면 그걸 단계별로 공부하면서 거기서 잘 안 됐던 다시 완전히 내 걸로 익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의 복습 효과가 나도록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은 학원이나 인강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험 출제 이론 직강 학교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동에 한 번씩 도청에 볼 일이 있어서 한 번씩 자주 가는데 그게 풍천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화면상으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얼굴을 뵙고 직접 뵈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